여러분 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은 음, 며칠 전에 쳤던 구급시험 교정학개론 기출문제 해설을 해드리겠습니다. 시험 치시느라 수고 많이 하셨죠. 그리고 이제 시작하신 분들은 이제 만 1년 남았다 그죠? 1년 동안 여러분들 열심히 하셔가지고 내년에는 꼭 여러분 되시고 싶은 교도관이 되실기를 기원하겠습니다. 이번 시험은 종전에 그 작년까지만 해도 교학 결혼이 선택 과목이었잖아요. 근데 옛날처럼 다시 필수 과목으로 환원되고 나서 치른 첫 시험이어가지고 특히 뭐 수험생들 사이에서 난이도가 어떻게 출제할 건지 관심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한테도 질문 많이 하셨는데 어, 조심스럽게 이제 제가 예상하기를 옛날에 그 선택 과목 이전에 필수 과목일 때 난이도가 구급 시험의 난이도가 그렇게 높지 않았거든요. 근데 이제 선택 과목으로 바뀌면서 선택 과목이었던 기간 동안 교정학개론의 난이도가 상당히 올라갔었습니다. 심지어는 7급 교정학보다 더 어렵게 출제된 것도 한 두 번 정도 있었던 걸 기억합니다. 그래서 특히 또 작년 같은 경우 21년 선택 과목을 치른 마지막 시험이었죠. 특히 작년 같은 경우 또 난이도가 아주 높았었는데, 근데 제가 예상하기로는 이제 수험생들이 질문했을 때 아마도 옛날에 정전 필수 과목이었던 시기로 다시 돌아가는 거니까 난이도도 그에 준해 생각하면 될 것이다. 그래서 어렵게 출제는 안 될 것이다 이렇게 예상했는데 실제 뚜껑을 열어보니까 어때요? 아주 평이하게 출제되었죠. 그래서 여러분들 제 강의하고 제 교재를 통해서 효율적으로 공부하신 분들은 100점도 충분히 받을 수 있는 그런 문제였다라고 생각됩니다. 뭐 실수하면 한두 개 정도. 그래서 제 강의 들으신 분들은 90점 이상 무조건 받으셔야 되고요. 그리고 이제 전체적으로 볼 때 합격권 수험생들 같은 경우 85점 이상은 나오지 않았을까라고 생각해 봅니다. 그래서 난이도는 중에서도 하다. 아주 평이하게 출제되었다. 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그 출제 분포를 보시면 우리가 크게 이제 교정학 개론을 두 개로 나누면 교정학하고 그다음에 형사정책으로 나누잖아요. 물론 이제 제 교재는 이게 분권이 안 되고 합본이 돼 있는데요. 자, 그 작년까지만 해도 몇 년 동안은 뭐 비율이 뭐 5대5 정도로 비슷하게 나왔습니다. 근데 이번 시험에는 교정학 파트가 13문항, 그다음에 형사학 파트가 7문항 이렇게 줄었죠. 3문항 정도 줄었습니다. 형사학 파트가. 평이하게 나오다 보니까 좀 그랬던 원인이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교정학 파트에서 이제 서론 파트, 그다음에 시설 내 처우 파트, 그다음에 사회적 개방 처우죠. 또 사회 내 처우, 그리고 민원교도소 파트, 교정 참여 제도 이렇게 크게 나누면 이번 출제는 여기 이제 앞부분에 집중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제 13문항이 나왔고요. 특히 시설내 처우에 집중적으로 나왔죠. 특히 형집행법령, 형집행 및 수용자 처우에 관한 법률 및 시행령, 시행규칙에서 많은 문제가 역시 나왔습니다. 여기가 가장 이제 교정학에서 출제 문항 수가 가장 많은 그런 영역이죠. 근데 여기서는 보통 이제 요 파트에서 예년 같으면 한 두 문항 정도, 많이 넘으면 한 세 문항까지도 나왔는데 여기서는 출제가 안 됐었습니다. 한 문항도 출제가 안 됐어요. 그리고 형사책에서 이제 서론 있고요. 그다음에 범죄 원인론 있죠. 피해자론, 범죄 예방 예측, 그다음에 형벌과 보완 처분 파트 있죠. 형벌과 보완 처분 파트. 그다음에 이제 소년 형사정책
파트가 있습니다. 종전 이제 출제 그 비중이 가장 높았던 파트는 여기였죠. 형벌과 보완처분 파트였습니다. 그래서 세 문제 내지 네 문항 정도 출제가 계속되었는데 꾸준하게. 근데 이번에는 한 문항도 출제가 안 됐습니다. 이게 이제 조금 출제가 좀 편중되었다라고 볼 수 있겠는데 그동안 출제가 가장 많았던 형사정책 부분에서 가장 출제가 많았던 이 부분이 출제가 한 문제도 되지 않았다는 게 좀 특이하고요. 자, 그리고 여기서는 이제 그동안 출제가 뭐 되더라도 한 문항 정도 나왔었죠. 그래서 출제가 약했는데 이번에는 출제가 안 됐습니다. 그리고 이제 소년 형사정책 파트에서는 이제 보통 두세 문항 정도 출제됐는데 이번에도 역시 세 문항 출제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범죄 원인도 보통 두세 문항 출제되었죠. 꾸준하게. 이번에 세 문항 출제되었습니다. 세 문항. 자, 그다음에 서론에서 이제 한 문항 이렇게 출제되었어요. 다이버전 제도에 대해서. 그래서 이제 전체를 볼 때 이제 교정학 파트가 조금 더 출제가 많이 되었던 문항 수가 많았던 출제였고 조금 아쉬운 점은 이렇게 형벌과 보완처분 파트가 출제할 영역도 많고 그런데 출제가 한 문항도 안 되었다. 그래서 이거 이제 실컷 공부했던 우리 수험생들 조금 이 부분 좀 허탈한 느낌이 있긴 있죠. 자, 그리고 이제 시설내 작업 파트에 출제가 가장 많이 되었는데 여기서 이제 특히 우리 그 교도 작업과 직업훈련 파트 있죠. 작업과 직업훈련 파트 있죠. 거기서 무려 세 문항이 출제됐습니다. 보통 한 문항 정도 나오거나 또 두 문항씩 이렇게 나왔는데 이번에 세 문항이 출제됐습니다. 시설내 작업 파트에서요. 그 작업과 직업훈련 파트에서. 그래서 아무튼 이게 가장 이제 출제 비중이 높았던 예년과 똑같죠. 이렇게 출제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실제 문제를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여러분들 평이한 출제이기 때문에 공부를 좀 하셨던 분들은 다 빠른 시간 안에 다 풀 수 있는, 다 풀고 넘어갈 수 있는 문제였고 특히 불이타, 예상치 못한 그 문제는 별로 없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기본 이론 수업 시간이나 심화 과정 그리고 문제풀이 과정에서 다루지 않은 문제가 나온 게 없습니다. 다 다뤘고 그래서 조금만 정신 차리고 하셨다면 100점도 받을 수 있고 그래서 이번 시험은 아마도 관건이 누가 실수를 적게 하느냐 이렇게 변별력이 없다 보니까 실수를 한두 개 하면 좀 치명적이죠. 그래서 실수를 누가 적게 하느냐 그게 관건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다 생소한 문제는 없어요. 그래서 다 풀 수 있는 문제인데 누가 실수를 적게 하느냐 그게 관건이지 않았나 생각됩니다. 자, 그럼 문제를 한번 보겠습니다. 1번 문제 머튼의 아노미 이론 이거 뭐 아주 강조했었고 문제에서도 여러 번 풀었던 그런 문제죠. 그래서 머튼의 아노미 이론에 대한 설명 옳지 않은 것 부의 성취, 부자가 되는 것 이게 미국 사회에 널리 퍼진 문화적 목표다. 그래서 제가 강조하기를 머튼은 특히 미국의 어떤 문화적 목표, 성공 목표를 너무 부의 성취에 한정시킨 거 아닌가. 사람들은 꼭 부자가 되려는 목표 외에도 다른 것을 인생의 목표로 삼을 수도 있는데 머튼은 부의 성취라는 목표에 한정시켰던 측면이 있다라고 했었죠. 그다음 2번 목표 달성을 위한 합법적 수단에 대한 접근은 하류계층에게 더 제한되어 있다. 그렇죠? 하류계층의 경우는 합법적 기회, 합법적 수단이 구조적으로 분포가 안 돼 있기 때문에 합법적 수단으로 부를 성취하기 힘들다라는 것이죠. 우리 사회에서 말하는 이른바 그 흑수저층, 우리가 뭐 수저로 내 가지고 금수저다, 뭐 은수저다, 흑수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는데 그렇게 비유해서 말하면 하류계층은 바로 흑수저층, 아무것도 가지고 태어나지 못한 이런 사람들은 교육 기회도 적고요. 그래서 합법적 부모로부터 물려받은 자산도 없고 합법적 수단으로 부자가 되기가 힘들다는 거죠. 3번에 합법적 수단이 제한된 하류계층 사람들은 머튼의 경우는 바로 비합법적 수단을 통해서 목표를 이루려고 한다라고 했죠. 그게 전통적인 이제 적응 유형이 바로 혁신 또는 개혁형이었죠. 전통적 범죄자 유형. 맞고요. 그다음 4번 하류계층뿐만 아니라 상류계층의 범죄를 설명하는 데 유용하다. 이것도 강조했던 건데 이게 정답이잖아요. 그래서 머튼의 이론 같은 경우는 합법적으로 부를 성취할 수 없는 하류계층의 범죄는 잘 설명할 수 있습니다. 근데 이미 합법적 기회를 가지고 있고 이미 부를 성취한 상류층 사람들은 그러면 머튼의 이론에 따른다면 범죄를 범하지 말아야 돼요. 실제로 상류층의 사람들도 실제로 범죄를 범하고 있죠. 그리고 이렇게 실제로 범한 상류층의 범죄를 머튼의 아노미 이론에 따르면 설명하기 곤란하다.
또 부의 성취와 상관없는 재산 범죄가 아닌 순간적인 흥분에 따른 격정 범죄, 이런 것들은 부의 성취나 문화적 수단과 아무 상관없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런 격정 범죄들이나 상류계층이 실제로 범하는 범죄들을 머튼의 이론으로는 설명하기 힘들다는 거죠. 그게 이제 어떤 문제점, 단점이었습니다. 근데 보니까 설명하는데 유용하다 했으니까 바로 틀렸죠. 누구나 다 맞출 수 있는 쉬운 문제였습니다. 자, 이번에 다음에 설명하는 교화 개선 모형, 이것도 뭐 쉬운데, 우리 범죄자 처우 모델 중에서 구급 모델, 그다음에 교화 개선 모델, 그다음에 정의 모델, 이렇게 크게 나눴고, 또 교화 개선 모델은 치료, 의료, 또 갱생 모델하고, 그다음에 개선 모델, 그다음에 재통합 모델, 이렇게 나눴는데요. 여기 설명한 모델이 뭔가, 1920년대 말과 30년대 초에 미국 교정국 등의 주도하에 발전한 모델로, 범죄 원인은 개인에게 있으므로 진단하고 치료할 수 있다. 진단, 치료 나오면 바로 정답을 가르쳐 줘 있잖아. 그죠? 치료 모형, 다른 말로 의료 모형, 또 다르게 표현하면 갱생 모형이죠. 다른 거 뭐 볼 거 없이 밑에 보면 치료할 수 있는 치료 프로그램을 개발해야 된다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바로 의료 모형 찍고 넘어가면 되는 문제죠. 너무나 쉬운 문제였습니다. 자, 3번에 소년사법에 있어서 4D 하면 이제 앞에 D가 나오는 네 가지 정책들, 바로 비범죄화, 비시설 수용, 적법 절차, 그다음 전환, 이걸 이제 특히 이 네 가지 정책들이 소년 사법에서 특히 강조되는 정책들이고, 이걸 이제 다 합쳐서 4D 정책이다 이렇게 말하는데요. 그 개념 문제입니다. 그렇죠? 1번 보시면 비범죄화는 경미한 일탈에 대해서는 비범죄화하여 공식적으로 개입하지 않음으로써 낙인을 최소화하려는 것이다. 맞죠? 맞는 개념이 되겠습니다. 자, 그럼 비시설 수용. 비시설 수용은 소년의 경우는 가급적이면 교정시설 같은 시설에 수용하지 말자. 시설에 수용하지 않으면 어떻게 처벌해야 돼요? 개방적 처우나 아니면 특히 사회 내 처우, 시설에 수용하지 않는 사회 내 처우를 조용하자는 게 바로 비시설 수용이 되겠습니다. 근데 이번 선지 설명을 보니까 구금으로 인한 피해를 막고자 성인 교도소가 아닌 소년 전담 시설에 별도로 수용한 것을 의미한다. 성인 교도소 아닌 전담 시설에 수용하는 것 아니잖아요. 시설 수용이 아니니까 전담 시설이라도, 소년 전담 시설이라 하더라도 시설 수용을 하면 낙인 효과가 크기 때문에 시설 수용 대신에 뭐 보호관찰이나 사회봉사 명령, 수강 명령 같은 사회 내 처우로 돌리자는 게 바로 비시설 수용의 개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2번이 틀린 설명이죠. 비시설 수용의 개념이 아니에요. 비시설 수용은 이제 성인 교도소 말고 소년 전담 시설, 예컨대 소년 교도소에 수용하자는 게 아니에요. 소년 교도소든 성인 교도소든 가급적이면 소년은 시설에 수용하지 말자는 게 비시설 수용하는 개념이 되겠습니다. 자, 그다음에 3번, 4번 적법 절차하고 전환, 다이버전의 개념은 잘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답은 2번이죠. 4번 문제. 형의 집행 및 수용자 처우에 관한 법률상 징벌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거. 이것도 뭐 쉬운 문제였는데, 징벌제도. 1번, 징벌은 동일한 행위에 관하여 거듭하여 부과할 수 없다. 이른바 일사부재리 원칙이죠. 하나의 행위에, 동일한 행위에 대해서 징벌을 부과하고 집행했는데 나중에 또 그 행위를 이유로 또 징벌을 부과해서는 안 되겠습니다. 그래서 징벌을 거듭 부과할 수 없죠. 또 이제 이 일사부재리 원칙은 형벌에도 적용되는 원칙이잖아요. 그죠? 그래서 하나의 범죄 행위에 대해서 형벌을 부과했다면 나중에 그 동일한 행위에 대해 또다시 형벌을 부과해서는 안 된다는 원칙, 이중 처벌을 금지하는 원칙이었죠. 근데 이제 징벌과 징벌관이나 형벌과 형벌관에는 이 원칙이 적용되겠지만, 징벌과 형벌은 완전히 다른 성격의 제재들이기 때문에 이 징벌과 형벌과는 일사부재리 원칙이 적용되지 않잖아요. 그래서 동일한 행위에 대해서 징벌을 부과한 바 있다 하더라도 나중에 그게 범죄가 된다면, 그 행위가 범죄이기도 하다면 별도로 형벌을 부과할 수도 있다. 그것은 일사부재 원칙에 반하지 않습니다. 근데 1번은 이제 징벌은 동일한 행위에 대해서 징벌을 거듭 부과할 수 없다. 맞는 말이죠. 2번, 징벌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2년이 지나면 이를 이유로 징벌을 부과하지 못한 징벌 시효 2년. 이것도 우리 암기해 섰고요. 3번, 징벌의 집행유예는 허용되지 않는다. 이것도 쉽잖아요. 징벌의 집행유예는 어때요? 징벌을 의결하는 징벌위원회가 의결로서 징벌의 집행유예를 의결할 수 있죠. 그래서
2개월에서 6개월 기간 동안 징벌 집행을 유예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3번이 틀렸고요. 징벌 집행의 면제와 일정지는 허용된다. 그렇죠? 면제도 있고 일시정지도 있었습니다. 정답은 3번. 역시 쉬운 문제였고요. 자, 5번 문제. 누진 계급의 측정 방법으로 점수제에 해당하지 않는 것. 우리 누진제도는 그렇게 이제 나누면 기간제하고, 그렇죠? 기간제하고 점수제 이렇게 나눴잖아요. 기간제는 다른 말로 고사제 이렇게 말했고, 점수제는 나라 이름들이 나오죠. 잉글랜드제, 아일랜드제, 엘마이라제. 너무나 쉬운 문제였습니다. 그래서 점수에 해당하지 않는 거 바로 고사제 나오네요. 1번에. 그렇죠? 6번 다이버전, 전환제도. 앞에 이제 3번 문제에서 4번 선지에 전환, 다이버전 개념이 나왔는데 또 나왔습니다. 문제 또 독립적인 문제로요. 옳지 않은 것. 형벌 이외의 사회 통제만의 축소를 가져온다. 전환은 뭐예요? 공식적인 형사 절차를 통해서 구금형을 시키면 구금형에 따른 폐로서 낙인 있죠. 낙인 효과. 범죄자란 낙인이 지키기 때문에 이 낙인 효과를 배제하기 위해서 비구금적 처우, 가장 대표적인 게 뭐예요? 바로 사회 내 처우죠. 처우로 전환하다는 게 바로 전환제도, 다이버전인데, 이 각종의 사회 내 처우 같은 경우는 어때요? 우리 공통적인 문제점으로서 형사사법망이 지나치게 확대될 염려가 있다라고 했잖아요. 형사사법망의 확대. 자, 그러면 1번 선지 보니까 형벌 이외의 사회 통제망의 축소를 가져온다? 바로 틀렸잖아요. 대부분의 사회 내 처우는 바로 사회 통제망, 다른 말로 하면 뭐죠? 바로 형사사법망의 확대를 초래한다고 그랬죠. 그래서 1번이 바로 틀렸습니다. 이번 공식적인 절차에 비해서 형사사법 비용을 절감할 수 있다. 구금형에 비해서는 어때요? 사회 내 처우가 훨씬 비용을 절감할 수 있죠. 자, 3번에 업무경감이라는 것은 이제 구금형에 처했을 때 교도관들이 업무가 늘어나니까, 근데 이걸 사회 내 처우로 돌리면, 전환시키면 교도관들이 업무 경감으로 인하여 형사사법제도의 능률성과 신축성을 가져올 수 있겠습니다. 자, 4번에 범죄로 인한 낙인의 부정적 영향을 최소화하여 2차 일탈의 예방에 긍정적이다. 그렇죠? 자, 7번도 이제 뭐 우리가 많이 다뤘던 과밀 수용 해소 방안 중에 특히 블럼스타인의 과밀 수용 해소 방안을 묻고 있습니다. 자, 1번에 교용설의 증설이라는 방안은요, 교용설을 짓는 거잖아요. 근데 재정 부담이 크죠. 돈이 듭니다. 그리고 증설 후에 단기간에 과밀 수용이 재현될 수 있다는 점에서 주의가 요망된다. 비용도 많이 들고 단기간에 바로 과밀 수용이 다시 실컷 하나의 교도소를 지었는데 갑자기 또 범죄율이 늘어나가지고 그것마저도 과밀 수용이 될 수 있겠죠. 자, 그다음에 이번에 구금 인구 감소 전략. 이 구금 인구 감소 전략이 이제 대표적으로 두 가지가 있잖아요. 수용 인구 감소 또는 구금 인구 감소 전략으로 두 가지. 어떤 거죠? 바로 정문 정책하고 우리가 배웠던 정문 정책. 그다음에 또 뭐 후문 정책. 그렇죠? 이게 이제 그 인구 감소 전략인데, 여기도 설명하기를 형벌의 제지 효과는 형벌의 확실성보다 엄중성에 더 크게 좌우된다는 논리에 근거하고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특히 이제 정문정책이나 후문정책 예를 보면, 후문정책은 바로 보호관찰, 각종 사회내 처우죠. 처우인 보호관찰이나 사회봉사나 수강명령 등 사회내 처우를 하고 구금시키지 않음으로써 교도소 입구에서 이제 들어가지 못하게 하는 그런 수용인구 감소 전략이고요. 후문정책 이미 교도소에 들어와 있는 구금에 처해진 형집행받고 있는 사람을 출소를 빨리 시키는 거죠. 이건 입소억제인데, 입소억제. 출소를 촉진하는 거죠. 그래서 가정 대표적인 가석방이나
그다음에 선시제 같은 거. 자, 이게 이제 그 구금 인구 감소 전략인데요. 이거는 이제 이렇게 보시면 그 형벌이나 처벌, 형사 제재의 엄중성하고 그다음에 확실성이란 문제 있어가지고 이런 구금인구 감소 전략은 어떤 측면을 강조한 전략인가라고 생각해 보시면요. 엄중성을 강조한다면 어때요? 가석방을 시켜서는 안 되잖아요, 그죠? 조기에 출소시키면 안 돼. 범죄자에 대한 형벌의 엄중성을 강조한다면 가석방을 시켜서는 안 되고 선시제를 통해 조기에 석방시켜서는 안 됩니다. 그리고 엄중성을 강조한다면 이것보다 더 엄한 사형의 처벌보다 더 엄한 구금형이 쳐야 되잖아요. 그렇죠? 따라서 이 구금인구 감소 전략은 형벌의 엄중성을 강조한 게 아니라 오히려 확실성을 강조한다. 네가 범죄를 범하면 형벌이든 사회내 처우든 확실하게 처벌될 것이다. 그게 이제 중한 처벌이든 경한 처벌이든 확실하게 처벌은 될 것이다. 라는 확실성을 강조한 전략이지 엄중성을 강조한 전략이 아닙니다. 그래서 이번 선지를 보시면 형벌의 제지 효과는 형벌의 확실성보다 엄중성에 더 크게 자원한다는 논리에 근거하고 있다고 했는데 반대로 설명하고 있죠. 이 구금인구 감소 전략은 형벌의 엄중성보다는 형벌의 확실성에 더 크게 좌우된다는 그런 논리에 근거하고 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번 시험 중에서 그나마 좀 까다로운 문제가 아니었나 생각됩니다. 7번 문제가. 그래서 2번이 정답이고요. 3번 사법 절차와 과정의 개선, 이건 개념 다 아시죠? 그래서 검찰이 기소나 법원의 양형 결정 시 경찰의 수용 능력과 현황을 고려하여 검열성을 조정해야 한다는 전략이고요. 그다음에 선별적 문화 전략, 이거 다 아시잖아요. 자, 그다음에 8번 문제. 노무 작업과 도급 작업에 대한 설명을 옳은 것은 우리 교도 작업의 경영 방식에 따른 구분 많이 다루고 공부했는데, 그래서 교도 작업의 종류에서는 출제되는 게 바로 이런 경영 방식에 따른 구분, 경영 방식별로 장단점을 물어 문제가 나온다고 그랬죠. 이번에 또 나왔습니다. 자, 노무 작업과 도급 작업에 대한 설명인데 1번에 노무 작업은 경기 변동에 큰 영향을 받지 않으며 제품 판로에 대한 부담이 없다. 그렇죠? 노무 작업은 교도소에서는 사기업체 수용자의 노동력, 노무만 제공하면 됩니다. 노무 제공하고 그에 따른 임금을 받으면 되는 것이죠. 따라서 직영작업과 달리 직영작업의 경우는 교도소에서 물품을 직접 만들어 가지고 판매까지 해야 되니까 경기 변동에 불경기에는 판매가 잘 안 된다거나 또 제품 판로를 개척하는데 애로사항이 있겠지만 노무 작업은 외부 기업체가 원하는 물건을 그 외부 기업체 수용자들이 가서 노동력만 제공하면 될 뿐입니다. 생산된 물건을 판매한 건 다 기업체의 몫이니까 제품 판로에 대한 부담이 전혀 없죠. 그래서 1번 맞고요. 정답이 되겠습니다. 2번 노무 작업은 설비 투자 없이 시행이 가능하다. 이건 맞죠? 근데 행영상 통일성을 기하기 유리하다? 이게 이제 틀렸는데 교도소 자체적으로 작업을 다하는 직영 작업의 경우는 사기업체의 관여가 전혀 없기 때문에 행영을 통일적으로 통일성을 기할 수 있습니다. 반면에 노무 작업이나 위탁 작업의 경우는 어때요? 사기업체가 관여를 하다 보니까 행영의 즉 형벌 집행 과정의 통일성을 기하기 힘들다는 점이죠. 그래서 행상 통일성을 기하기 유리한 것은 바로 직영 작업이 대표적인 장점이지 노무 작업의 장점이 아니라는 것. 자, 3번 도급 작업은 불취업자 해소에 유리하다. 이것도 맞아요. 도급 작업의 경우는 이제 대규모 공사를 맡아서 해야 되니까 대규모 공사를 하다 보면 거기에 작업에 필요한 인원들이 많죠. 그래서 불취업자 해소에 유리한데 작업 수준에 맞는 기술자 확보가 용이하다. 이게 틀렸죠. 우리 교도소에 있는 수용자들이 큰 대규모 공사할 때 필요한 기술들을 다 가지고 있지는 못하니까 그 작업에 맞는 적합한 기술자를 확보하기가 힘들다는 점이 단점이 되겠습니다. 자, 4번에 도급 작업은 구외 작업으로 인한 개호 부담이 크다. 이것도 맞아요. 도급 작업의 경우는 교도소 바깥에 외부에 사회 내에 어떤 건물을 짓는 거니까 다 구외 작업을 하죠. 따라서 교도관들이 개호 부담이 큰데 근데 민간 기업을 압박할 가능성이 없다? 이게 틀렸죠.
자, 건축주가 있습니다. 어떤 건물을 지으려는 건축주가 있어요. 이 건물을 짓고 싶어 합니다. 그럼 이제 원래 일반적으로 이제 건설사들 있죠. 건설 회사들. 이 건설사들 사이 이제 경쟁을 통해서 이 건물 공사를 이제 따는데 경쟁 입찰을 통해 따죠. 근데 이 건물을 지으면서 일반 건설사가 아니라 교도소에서 이 건물 공사를 따가지고 하는 게 바로 도급 작업 아닐까? 그러면 이제 교도소하고 어때요? 일반 건설사들이 경쟁 관계에 놓이죠. 경쟁 관계에 놓입니다. 즉 입찰 경쟁을 붙어가지고 건설 비용을 적게 써낸 교도소가 이기게 되면 일반 건설사들이 이 도급 작업 때문에 어떤 타격을 입을 수 있죠. 자, 그런 점을 볼 때 이제 바로 민간 기업을 압박할 가능성이 이렇게 있는 겁니다. 그래서 민간 기업 압박의 가능성은 두 개의 작업이 문제되는데 직영 작업하고 바로 도급 작업에서 민간 기업을 압박할 수 있는 가능성이 존재한다라는 점이죠. 그래서 8번의 경우는 1번은 맞는데 나머지 다 틀린 설명이 되겠습니다. 자, 9번 분류심사 제도에 대한 문제입니다. 자, 구령이 확정된 사람에 대해서는 분류사를 하지 아니한다. 그렇죠. 30일 미만이니까 짧으니까 분류사의 대상이 아닙니다. 자, 그다음에 2번 무기징역형이 확정된 수용자의 정기재임사를 시기를 산정하는 경우에는 무기는 이제 형기 3분의 1, 2분의 1, 3분의 2, 6분의 5 이렇게 계산을 못하니까 형기가 없어서 따라서 정기재임사 시기 산정할 경우는 무기징역의 경우는 형기를 이때는 20년으로 그냥 보고 20년의 3분의 1, 2분의 1, 3분의 2, 6분의 1 이렇게 계산해서 정기재임사를 한다는 이야기죠. 맞고요. 부정기재임사 시기는 어때요? 부정기형은 장단기가 있는데 장기를 기준할 거냐 단기를 기준할 거냐 이것도 여러분들 기억하시죠? 장기가 아니라 단기 기준이다. 단기를 기준한다. 그래서 3번이 바로 틀렸고요. 자, 집행한 형기가 불륜사 유해사유 소멸로부터 3개월 미만 남아있으면 애초에는 얘는 불륜사 대상자였는데 유해사유 때문에 유예를 하다가 유해사유가 끝나고 나서 보니까 이제는 집행한 형기가 3개월 미만 남아있다. 그러면 애초에 3개월 미만짜리들은 대상이 아니었죠. 따라서 이때도 분사를 하지 않습니다. 자, 그 다음에 10번 문제. 미결 수용자 및 사용 확정자 처우에 대한 설명이 문제네요. 이것도 쉽게 나왔는데 일본 소장은 미결 수용자로서 사건에 서로 관련 있는 사람은 분리 수용하고 서로 간의 접촉을 금지해야 한다. 맞죠? 자, 그다음 2번 소장은 사용 확정자와 수용자를 혼고 수용할 수 있으나 사용 확정자와 미결 수용자는 혼고 수용할 수 없다? 틀렸죠. 우리 사용 확정자의 경우는 혼고 수용할 수 있는 경우가 있죠. 바로 수용자와 혼고 수용할 수 있는 경우도 있고 또 수용자 아닌 미결 수용자와 혼고 수용할 수 있는 경우도 있잖아요. 그죠? 근데 보니까 미결 수용자는 혼고 수용할 수 없다라고 해서 틀리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그 사용 확정자의 자살이나 도주 방지를 위해서 필요하다면, 그렇죠? 자살, 도주 등 사고 방지를 필요하다면 이때는 사용 확정자와 미결 수용자를 혼고 수용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이번에 틀렸고, 그다음에 3번 미결 수용자의 접견 횟수는 매일 1회로 하는데, 근데 변호인과의 접견은 이 횟수에 당연히 포함이 안 되고요. 자, 4번은 사용 확정자의 접견 횟수는 월 4회잖아요. 근데 소장은 사용 확정자의 교화나 심리적 안정을 도모하기 위해서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횟수를 늘려줄 수는 있습니다. 이것도 아주 쉬운 문제. 자, 11번 사회학적 범죄의 원인론 중에서 통제 이론을 주장한 학자만을 모두 고르면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보시면 1번 서덜랜드는 어떤 이론을 주장했나요? 학습 이론의 일종인 차별적 접촉 이론을 주장하는 사람이죠. 자, 디귿 보시면 에그뉴 이론 아시죠? 바로 긴장 이론 중에서 일반 긴장 이론을 주장했던 사람, 일반 긴장 이론을 주장했던 학자. 그래서 기억 디귿 안 되고요. 다음 미음에 보면 베커 같은 경우, 베커는 낙인 이론을 주장한 학자잖아요. 낙인 이론. 그럼 밑에 보기 리온의 나이하고 리온의 라이스 얘들 몰라도 밑에 보기 보니까 기억 디귿 미음을 빼버리면 결국 보기 니은 리을밖에 없잖아요. 그죠? 그래서 나이나 라이스는 통제, 개인 및 사회 통제 이론을 주장했던 학자들인데 이걸 몰랐다 하더라도
기역, 티글, 리을을 제거해 버리면 어떻게 남는 건 리을, 니은, 리을밖에 없죠. 또 뭐 쉽게 답은 쉽게 풀 수 있는 문제였습니다. 자, 12번 소년법상 형사사건 처리 절차. 1번 소년에 대한 구속영장은 부득이한 경우 아니면 발부하지 못한다라고 해서 구속영장 발부를 제한한다고 그랬죠. 맞고요. 2번 부정기형을 선고받은 소년에 대해서는 단기 3분의 1이 지나면 각본 허가할 수 있다. 그렇죠. 소년의 경우는 무기는 5년, 15년 유경은 3년, 부정기형은 단기의 이것도 단기죠. 단기 3분의 1 경과하면 각방이 허가될 수 있겠습니다. 3번 소년이 법정형으로 장기 2년 이상 유경에 해당되는 죄를 범한 경우는 그 형을 범해서 어때요? 장단기를 정하여 선고한다. 바로 상대적 부정기형이잖아요. 맞고요. 이때 뭐 장기는 10년, 단기는 5년을 초과하지 못한다고 그랬습니다. 4번 검사가 소년부에 송치한 사건을 소년부는 다시 해당 검찰청 검사에게 송치할 수 없다. 자, 이제 검사가 수사를 해가지고 이제 범죄 소년에 대해서 검사가 수사한 다음에 보호 처분 사유에 해당한다라고 해서 법원 소년부에 송치했잖아요. 송치했습니다. 소년부가 이제 심리해 보니까 검사의 생각과 달리 판단과 달리 소년부 입장에서 볼 때는 얘가 금고 이상에 해당되는 범죄를 범했고요. 동기나 죄질을 고려할 때 보호 처분이 아닌 형사 처벌이 필요하다. 라고 하면 어때요? 다시 검사한테 다시 보내죠. 이걸 검사한테 송금한다. 검사한테 송치하는데 송금한다 이렇게 말하잖아요. 그러면 여기로 갔다가 다시 검사한테 돌아왔죠. 그럼 검사는 그러면 다시 손으로 다시 역으로 또 보낼 수 있느냐? 역송할 수 있느냐? 이건 안 되죠. 역송이 금지된다라고 했습니다. 여기서 문제에서 뭘 묻고 있어요? 검사가 소년부에 송치한 사건을 소년부는 다시 검찰청 검사한테 송치할 수 없다? 할 수 있죠. 바로 법원이 볼 때는 이 소년이 금고 이상에 해당되는 범죄를 범했고 동기와 죄질을 고려할 때 형사처벌이 필요하다 그러면 검사 다시 송치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 검사가 다시 보낸 역송이 금지될 뿐이죠. 그래서 4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이것도 어려운 문제가 아니었죠. 자, 13번 범죄학 이론. 레머트는 1차적 일탈과 2차적 일탈의 개념을 제시했다. 그렇죠. 1차 일탈은 일시적 일탈이고 2차적 일탈은 경력적 일탈. 자, 2번 허쉬는 사회통제를 통해서 사회통제 이론 또는 사회유대 이론 이렇게 표현하잖아요. 법 집행기관의 통제가 범죄를 이야기하는 과정을 설명했다. 허쉬 사회유대 사회통제 이론은 법 집행기관의 통제가 범죄를 이야기하는 과정을 설명한 게 아니죠. 그러면 법 집행기관의 통제가 오히려 범죄를 예방하기는커녕 범죄를 더 야기한다라고 주장한 이론은 뭐예요? 바로 낙인 이론 아닙니까? 낙인 이론. 그렇죠. 근데 허쉬는 낙인 이론을 주장한 학자가 아니잖아요. 뭐 앞뒤가 안 맞다 그죠? 그래서 2번이 바로 틀렸습니다. 허쉬는 사회 통제 이론을 통해서 또 사회 유대 이론을 통해서 일반 사람들이 누구나 다 범죄를 범할 가능성이 있는데 실제로 범죄를 범하지 않고 대부분 정상적으로 살아가는 이유가 뭘까? 여기서 이제 논의를 시작해가지고 이 대부분의 사람들이 범죄를 범하지 않고 정상적으로 살아가는 이유는 바로 이 사람이 사회와 맺고 있는 유대관계 때문이다. 그래서 유대관계 때문에 범죄를 범하지 않는다. 다만 이런 유대관계가 일정한 이유로 끊겼을 때는 그때는 범죄를 범할 수 있다라고 설명한 게 바로 허쉬잖아요. 그래서 2번은 옳게 연결이 안 되어 있습니다. 머튼은 아노미 상황에서 긴장을 느끼는 개인이 취할 수 있는 5가지 적응 유형을 제시했다. 그렇죠? 그래서 동조형, 정상적인 사람들, 그다음에 전통적 범죄 유형인 개혁, 혁신형, 그다음에 의례형, 도피형, 그다음에 혁명 또는 반항형 이렇게 5가지를 제시했죠. 4번 카프레슨과 허쉬는 부모의 부적절한 자녀 양육은 바로 자녀의 낮은 자기 통제력의 원인이다라고 봤습니다. 그래서 그 소년이
스스로 통제할 수 있는 힘이 약한 것은 바로 부모의 부적절한 훈육이 원인이라고 주장했던 사람들이 갑프레슨과 허쉬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4번도 맞는데 2번이 이제 결정은 틀린 설명이죠. 이것도 이제 법 집행기관의 통제가 범죄를 야기한다는 설명. 이건 낙인 이론인데 훨씬 낙인 이론을 정한 학자가 아니지라고 생각하면 쉽게 맞출 수 있는 문제였고요. 14번 문제. 작업과 직업 훈련에 관한 문제입니다. 소장은 금고형 또는 구령 집행 중에 있는 사람에 대하여 신청 여부와 관계없이 작업을 부과할 수 있다. 맞나요? 너무나 쉽죠. 이것도 여러 번 출제가 되었던 조문인데 금고나 구령 수용자는 신청이 있을 때 한해서만 작업이 가능하죠. 신청에 따른 작업만 가능합니다. 강제로 부과해서는 안 되겠습니다. 이번 소장은 수용자가 15세 미만인 경우는 어때요? 직업훈련 대상자 제한 사유죠. 직업훈련 대상자가 될 수 없는 사람 바로 15세 미만 맞고요. 소장은 직업훈련 대상자가 심신이 허약하거나 질병 등으로 훈련을 감당할 수 없는 경우에는 직업훈련을 보류할 수 있고요. 자, 법무장관은 직업훈련을 위해서 필요한 경우에는 수용자를 다른 경찰로 이송할 수 있겠습니다. 자, 이것도 쉬운 문제였고요. 15번. 교도관이 수용자에 대하여 무기를 사용할 수 있는 경우는 자, 무기 사용의 경우는 총을 쏘는 거니까 아무래도 요건이 어떻더라? 아주 엄격하게 강하게 표현되어 있었죠. 그죠? 근데 뭐 중대한 위해를 범했다. 그냥 위해가 아니라 중대한 위해를 끼치려고 할 때 다른 수용자가 다른 사람한테 중대한 위해를 끼치려고 한다. 그리고 위험물을 소지한 경우 위험물을 소지해 가지고 버릴 것을 명했는데 명하지 않는다거나 또 폭동을 일으키죠. 폭동이라는 표현도 나옵니다. 그리고 또 교도관이 가지고 있는 무기를 탈취하는 경우 이렇게 아주 강하게 표현되어 있죠. 사유들이. 1번 선지 보시면 수용자 위력으로 교도관이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는데 그냥 위력으로 직무집행 방해한다? 이건 없습니다. 자, 그다음에 자살하려고 하는데 자살하려고 하는 사람한테 총을 쏴버려요? 말이 안 되죠. 자, 그다음에 수용자가 경찰의 설비 기구들을 손괴하려고 하는데 이것도 일반 보호장비 사용 사유는 있지만 그래서 1, 2, 3번은 어때요? 무기 사용 사유가 아니라 보호장비 사용 사유 또는 요건이 되겠죠. 4번에 도주하는 수용자에게 교도관이 정지할 것을 명령했음에도 계속해 도주할 때는 어떻게 해야 돼? 도망가도록 그냥 놔둬서는 안 되겠죠. 총을 쏴야 될 겁니다. 그래서 4번은 무기 사용 사유 중에 한 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뭐 다른 사람한테 중대한 위해를 끼친다, 위험물을 소재가 버릴 것을 명했는데 버리지 않는다, 또 폭동을 일으킨다, 또 무기를 탈취하려고 한다, 또 이렇게 도주할 때 거기 살아 정지를 명했는데 딸이 계속 도주할 때 이때 이제 무기를 사용할 수 있는 경우가 되겠습니다. 정답은 4번이죠. 16번. 엄중관리 대상자 이것도 제가 강조했는데 1번 소장은 경찰의 마약류를 발병을 방지하기 위해서 필요하면 강제로 수용자의 소변을 채취하여 마약 반응 검사를 할 수 있다. 우리 마약 반응 검사를 위한 소변 채취는 제가 강조했죠. 강제에 의하지 않는 방법으로 소변 채취한다고 그랬어요. 강제로 채취하는 게 아니라고 그랬지. 그래서 1번 틀렸고 소장은 엄중관리 대상자 중 지속적 상담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람에 대해서는 상담 책임자를 지정하는데 상담 대상자는 상담 책임자 한 명당 20명 이내로 한다. 이것도 이제 숫자 제가 동그라미 치라고 그랬는데 한 명당 20명 이내가 아니라 10명 이내였죠. 10명 이내. 3번 소장은 관심 대상 수용자로 지정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미결 수용자에 대해서는 교도관의 심의를 거쳐서 관심 대상 수용자로 지정할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자, 관심 대상 수용자 지정과 해제 같은 경우는 우리 조직폭력 수용자나 마약류 수용자 지정과 해제와 달리 관심 대상 수용자 지정 해제 둘 다 같습니다. 소장이 분류처우위원회 의결을 거쳐가지고 지정도 하고 해제도 해요. 그렇죠? 근데 이제 분류처우위원회의 의결을 거치는데 미결 수용자의 경우는 이는 분류심사의 대상이 아니잖아요. 따라서 분류처우위원회의 의결 대상이 아니야. 미결 수용자는. 따라서 미결 수용자를 관심 대상 수용자로 지정하거나 해제할 때는
분리초기위원회가 아니라 바로 교도관의 심의죠. 교도관 회의의 심의를 거쳐서 지정하고 해제합니다. 그래서 원칙은 분리초기위원회의 의결을 거치지만 미결 수용자처럼 분리초기위원회의 의결 대상이 아닌 경우는 분리초기위원회가 아닌 교도관 회의 심의를 거쳐서 지정도 하고 해제도 하겠습니다. 자, 그럼 보시면 이제 그 3번에 보니까 맞죠? 미결 수용자니까 분리초기위원회가 아니라 교도관 심의를 거쳐서 지정할 수 있다. 맞습니다. 3. 소장은 조직폭력 수용자에게 거실 및 작업장 등 수용자를 대표한 직책을 부여할 수 있다 없다? 안 되죠. 수용자를 대표한 직책을 조직폭력 수용자한테 그런 직책을 줬으면 안 되겠습니다. 3번이 정답이죠. 그래서 뭐 1번, 2번, 4번 선지가 워낙 쉬웠기 때문에 이것도 4번을 쉽게 정답으로 고를 수 있는 문제였고요. 17번 수용자 외부 통근 작업 문제가 나왔습니다. 1번 소장은 이것도 제가 많이 강조했었는데 외부 통근자에게 수용자 자치에 의한 활동을 허가할 수 있다고 그랬죠. 자, 2번 소장은 수용자의 건전한 사회복귀와 기술 습득을 촉진하기 위해서 필요하면 수용자에게 외부 통근 작업을 하게 할 수 있고요. 소장은 외부 통근자가 법령에 위반된 행위를 하거나 법무장관이나 소장이 정한 지켜야 할 사항을 위반한 경우에는 선정을 또 취소할 수 있겠죠. 맞습니다. 3번 소장은 일반 경비처급에 해당하는 수용자를 외부기업체에 통근하며 작업하는 대상으로 선정할 수 없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우리 외부 통근 작업은 다시 나눴잖아, 그죠? 다시 나눴어요. 외부 기업체 통근하는 사람하고 교정시설 안에 설치된 외부 기업체 작업장에 통근하는 수용자를 이렇게 나눴죠. 요건이 좀 달랐죠, 그죠? 그래서 대상자도 이거는 이제 개방하고 완화 경비처급이 대상이 되는 건데 경비시설 안에 설치된 외부 기업체 작업장에 통근하는 수용자의 경우는 개방, 완화, 일반 경비처급도 가능하잖아요. 일반 경비처급 가능합니다. 근데 여기서 보니까 무조건 일반 경비처급은 대상자로 선정할 수 없다. 틀렸죠. 일반 경비처급도 시설 안에 설치된 외부 기업체 작업장에 통근하는 수용자, 통근하는 대상자가 될 수는 있습니다. 그래서 4번이 틀렸죠. 자, 그 다음에 18번 보시면요. 자, 보호소년의 처우에 관한 법률이 또 나왔습니다. 이게 이제 출제가 그동안 구분이 잘 안 되다가 최근에 보니까 두세 문제, 올해까지 두세 문제 정도 출제가 되고 있네요. 보호소년의 처우에 관한 법률. 그래서 이것도 이제 여러분들 형집행법과 앞에 공부하는 형집행법과 비교하시면서 이렇게 공부하시면 기억에 더 잘 남습니다. 그래서 형집행법 이랬는데 보호소년의 처우에 관한 법률에서는 이게 이렇게 바뀌는구나. 용어도 이렇게 바뀌고 조금 달라지는구나. 비교해 가시면서 공부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1번에 보호소년 등은 남성과 여성, 보호소년과 위탁소년 및 유치소년, 그다음에 16세 미만자와 16세 이상자의 기준에 따라서 분리수용한다. 소년원 등에서 이제 분리수용하는 기준이 출제했는데 옛날에는 이렇게 여자, 남자, 그다음에 보호소년이냐, 유치소년이냐, 위탁소년 이렇게 나눴고요. 또 연령별로도 16세 이상이냐 16세 미만 이렇게 나눴는데요. 이 기준 중에서 분리수용 기준 중에서 연령에 따른 기준 16세 이상 16세 미만 이 기준은 폐지되었고 지금은 이런 기준에 따라서 분리수용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다른 건 맞는데 16세 미만자 16세 이상자라는 기준은 없어졌다. 자, 이것도 말씀드렸었죠. 기본 이론 시간에. 자, 그다음에 이번에 보호소년 등이 규율 위반 행위를 하여 20일 이내의 기간 동안 지정된 실 안에서 근신하는 징계를 받는 경우 이게 바로 근신이라는 징계인데 형집행법상 금치와 유사하죠. 근데 금치 30일의 금치에 처했을 때는 금치 기간 중에 어때요? 각종 추호가 제한됐었잖아요. 마찬가지로 소년원에서 근신이라는 징계를 받을 때는 각종 추호가 제한되는데 그 제한되는 추호의 종류가 나옵니다. 거기 보니까 그 기간 중에 원내 봉사활동, 텔레비전 시청 제한, 단체 체육활동 정지, 공동의 참가 정지가 함께 부과된다라고 되어 있는데 이 함께 부과되는 그 처우 제한에 빠져들 게 있네요. 바로 원내 봉사활동은
근신 중에도 함께 이게 부과되지 않습니다. 바로 그 나머지 TB성 제한과 단체 체활도 정지, 공동 참가 정지만 함께 부과될 뿐 원내 봉사활동은 근신기간제도 함께 부과되지는 않는다. 빠져야 되겠죠. 3번에 보호장비는 징벌의 수단으로 사용해서는 안 된다. 이건 뭐 워낙 기초적인 조문이잖아요. 그죠? 당연히 맞는 말이고 3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이거 다른 건 몰라도 3번이 워낙 확실하게 눈에 보이는 정답이기 때문에 이것도 쉬운 문제였죠. 4번에 소년원 또는 소년 불림사원에서 보호소년 등이 사용하는 목욕탕이나 세면실, 화장실에서 이른바 CCTV, 즉 전자 영상 장비를 설치할 수 있느냐 문제인데 설치해서는 안 된다고 돼 있죠. 근데 무조건 설치해서 안 된다가 아니라 자살 등 우려가 큰 때에는 설치할 수 있다고 그랬죠. 그래서 무조건 설치해서는 안 된다. 틀렸습니다. 그 목욕탕이나 세면실, 그다음에 화장실에서도 전자 영상 장비를 설치할 수 있습니다. 자살이 아니라 자해 등 우려가 큰 때 이렇게 되었죠. 자해 등 우려가 큰 때는 이곳에도 전자 영상 장비를 설치할 수 있다. 그래서 자해 등 우려가 큰 때만 설치할 수 있죠. 자해 등 우려가 큰 때만. 무조건 설치해서는 안 된다. 틀렸고요. 자, 19번 문제 보시면 자, 부정기 재심사 사유. 우리가 이제 부정기 재심사 사유는 두 문자를 암기했잖아. 그죠? 기억나세요? 자, 기사의 조정으로 금고, 오류, 사고 예방했다. 이렇게 암기했었죠. 기사의 조정으로 금고, 오류, 사고 예방했다. 6가지. 자, 보시면 기억에 수용자가 지방기능경기대에서 입상한 때 지방기능경기대는 이 부정기 재심사유에 포함되어 있는 건데 기사 이상의 자격취득이나 학사 이상의 학위취득 그리고 전국 기능경기대 입상이죠. 이걸 좀 지저분하게 있는데 기능경기대 입상인데 지방 기능경기대 입상 이렇게 돼 있죠. 지방이란 말도 생소하다 그지? 그래서 전국 기능경기대 입상이 바로 부정기 재심사 사유가 되겠습니다. 자, 니은에 수용자의 현재 수용이 근거가 된 사건 외에 추가적 형사사건으로 인하여 벌금형이 확정된 때라고 되는데 벌금형이 아니라 무슨 형? 금고형 이상이 확정돼야 되죠. 금고형 이상. 그래서 니은도 틀리는 것이고요. 자, 그다음에 디귿 수용자를 징벌하기로 의결한 때 이거죠. 이거 징벌하기로 의결한 때. 자, 그다음에 리을 불륜사가 오류가 있으니 발견할 때 여기 오류 있네요. 불륜사가 오류가 있으니 발견될 때. 그다음 미음에 수용자가 학사 이상 학위취득 기사 이상 이 자격증 학사 이상 학위취득. 그래서 미음 맞습니다. 그래서 정답은 디귿 리을 미음이 되겠죠. 자, 20번 문제. 또 작업 및 직업 훈련 문제가 나왔습니다. 일반 경비처급의 수용자에 대하여 직업 능력의 향상을 위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되어 경찰이 외부 기업체에서 운영하는 직업 훈련을 받겠다. 자, 일반 경비처급 수용자 같은 경우는 외부 직업 훈련 대상자 되나요? 우리 이거 암기한 적 있잖아요. 두 문자를 암기하시면 써먹을 때가 많다고 제가 그랬는데 뭐냐면 경비처급별 가능한 처우 기준 그래서 와나 경비처급 이상만 가능한 처우 암기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상이 개방하고 완화 경비처급만 가능하고 일반 경비처급은 대상이 될 수 없는 그런 처우가 뭐가 있었느냐. 우리 이렇게 했죠. 개인, 기, 훈련, 중, 지도. 자, 이렇게 외웠잖아요. 기억나세요? 개인 작업, 그다음에 경기 오락회 개최, 외부 직업 훈련, 중간 처우, 작업 지도 보조, 자치 생활. 그렇죠? 이 뭐다? 외부 직업 훈련입니다. 1번 보시면 어때요? 교육을 외부의 기업체 운영하는 직원을 받겠다. 바로 외부 직업 훈련인데 대상자가 누구라고? 원화 경비처급 이상이 돼야 돼. 일반 경비처급 안 돼요. 근데 일반 경비처급 수용자한테 받겠으니까 이게 옳지 못한 취할 수 없는 조치가 되겠습니다. 1번이 정답이고요. 이번 장인이 사망했다는 장인은 어때? 배우자의 직계 존속이죠. 배우자 직계 존속이 사망하면
작업 면제 사회잖아요. 이틀간 작업 면제 할 수 있는 사회죠. 본인이 작업을 계속하기를 원하지 않는 것을 확인하고 이틀간 작업을 면제했다. 맞죠? 이건 제대로 조치를 취했네요. 근데 만약 이런 경우도 본인이 작업을 계속하기를 원하면 작업시키는데 계속하기를 원치 않았기 때문에 이틀간 작업을 면제시킨 것은 저도 문제가 없습니다. 자, 3번에 수용자에 대하여 교환 목적상 특별히 필요하다고 판단되어서 작업 장려금을 석방 전에 전액 지급했다. 우리 작업 장려금은 어때요? 석방 시에 전부 또는 일부를 석방 시에 지급하는 권칙인데 석방 전이라도 전부 또는 일부를 지급할 수 있다고 그랬잖아. 그래서 교환 목적상 특히 필요하다 또는 뭐 가족 생활 부조를 위해서 필요하다거나 이럴 때는 석방 전이라도 전부 또는 일부를 지급할 수 있으니까 3번도 뭐 취할 수 없는 조치가 아닙니다. 가능한 조치고요. 4번에 법무부 장관의 승인을 받아서 직업훈련 직종과 훈련 과정별 인원을 정했다. 직업훈련 직종하고 훈련 과정별 인원은 소장이 정하되 누구의 승인을 받아라? 장관의 승인을 받죠. 그래서 4번도 뭐 적절한 주체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1번이 정답이 되겠네요. 취할 수 없는 조치. 자, 그래서 여러분들 그 기출 문제를 다 풀어봤는데 한두 문제가 살짝 조금 애매했었지만 나머지 뭐 18문제, 19문제는 다 여러분들이 공부만 열심히 하셨다면 다 풀 수 있는 문제였고 그래서 뭐 만점도 제법 나오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제 강의와 제 교수로 공부하신 분들은 만점도 충분히 가능한 문제였다 생각됩니다. 그래서 시험 치신 분들은 이제 조금 쉬시면서 이제 합격 여부를 한번 가늠해 보시고요. 좀 애매하다면 지금부터 이제 공통 과목 위주로 공부를 다시 시작하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이제 지금 이제 시작하신 분들은 앞으로 딱 1년 남았잖아요, 그죠? 그래서 1년 동안 집중하고 몰입해서 열심히 공부해가지고 꼭 내년에는 교도관이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그걸 위해서도 최선을 다해서 여러분들 도와드리겠습니다. 자, 오늘 기출문제 해설 강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고생했습니다.